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덮쳐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추워져서.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니 매우 나쁨 기준보다 2배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양 전 원장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은 진실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 유도 인생도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 함께 절도를 한 10대들이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진압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매뉴얼에 따랐다며 제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견고한 투명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을 뜯다가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포장을 뜯는 전용 상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위가 있어야 돼요. 가위를 드릴게요. 지금 가위를 샀는데 다시 뜯는데 가위가 또 필요하다는 게 참 웃기네요. 무분별한 플라스틱 포장,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하루 내내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공기질이 나빴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다는 분들이 많았죠. 한겨울에 왜 이렇게 갑자기 공기가 나빠진 건지,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언제쯤 물러갈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컴컴해 한강 너머를 내다보기 힘듭니다. 오늘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6시까지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24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120, 충북도 114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전국적으로도 나쁨과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를 최고치로는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는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차량 2부제를 시행했고 서울시 등 434개 기관은 아예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발령으로요. 오늘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인근 주차장 이용해 주십시오. 석탄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해 가동했지만 굴뚝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울산에는 공장지대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좀 편이고 멀리 보면은 진짜 저 마을이 안 보이고. 극심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북서풍이 불면서 잠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 다시 안정한 고기압 내에서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내일도 이어져 수도권에는 처음 사흘 연속 시행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짙게 하늘을 뒤덮으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깥 활동을 하는 분들은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고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미세먼지가 집어삼킨 시민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뿌연 미세먼지 속을 걸어갑니다. 마스크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추워져서. 평소에는 제 뒤쪽으로 북악산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오늘은 윤곽만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린이도 외국인도 미세먼지가 야속합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스케이트를 못하니까 기분이 좀 속상해요. Wanted to come out and skate. It's our last day in Korea, and unfortunately it's closed due to air pollution. I can see.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됐지만 일부 공무원은 업무를 핑계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신 건가요? 네. 아, 공무원. 건강까지 아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는 오늘 항공기 3편이 회항하거나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인천항여객선 12개 항로 가운데 6개 항로 8척도 결항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집어삼켰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독한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측정기를 갖고 서울 시내 곳곳을 측정해봤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기준의 2배가 넘게 측정되기도 했는데 시민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통을 호소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3만 명이 지나다니는 명동 한복판입니다. 오후 1시쯤 미세먼지 측정기를 켜봤습니다. 천천히 숫자가 올라가더니 채집 2분 만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약간 실감이 나요. 오후 2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로구 130, 중구 138 마이크로그램 등 전역이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서울역 환승센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시간당 17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서울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단이 밀집한 구로 디지털 단지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시간당 168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릅니다. 지하 주차장도 예외는 아닌데 같은 시간 이곳 구로구의 평균보다 수치가 20 가까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미세먼지 공습의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냄새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감을 때 이렇게 조금 까칠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측정한 시간이나 높이, 지형 등에 따라서도 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 난데없이 웬 미세먼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두고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아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기상과학원이 오염원이 없는 서해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는데 내륙의 농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시내거리. 뿌연 먼지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 베이징은 11시간 연속으로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합쳐지며 오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립기상과학팀이 기상항공기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 앞바다까지 서해상공을 남북으로 비행하며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는데 서해상공 600m 고도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4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낮춘 450m 고도에선 평균 30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됐습니다. 같은 시간 육상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에서 측정한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등 직접 오염원이 없는 바다 위인데도 지상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관측된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해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변 이제 내륙에서 유입된 에어로졸이 관측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 공기오염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천안의 한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직원과 투숙객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한 남성이 21층 창밖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대원들은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오늘 낮 4시 56분쯤 충남 천안시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6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안에는 고객들이 7개 호실에서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재가 나자 바로 전화를 받고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 근무하던 호텔 직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텔 직원 15명은 구조됐지만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확인이 가능,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난 호텔은 지난해 9월 준공됐고 지하 5층, 지상 21층 크기의 객실 420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인명수색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예,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재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급파된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주 기자 뒤로 지금 소방관들이 많이 보이는데 불이 아직 덜 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지하 1층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팀을 나누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아직 불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호텔 안에 남아있는 손님이 있는지 샅샅이 수색 중입니다. 현재 지하 1, 2층은 매우 뜨거운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화재 진압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230명이 화재 진압과 인명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지하 1, 2층을 제외하고는 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1명이 숨지고 15명 정도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가운데 생명이 위태로운 분도 있다고요? 네, 한때 생사불량으로 알려졌던 직원은 결국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지하 1층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아직 이후로는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한 직원 1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기 흡입 정도가 많아 현재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인면 수색을 위해 21층까지 왕복하다가 산소가 부족해 탈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불길이 잘 잡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군 검찰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장교를 수사했는데 무려 1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당초 수사를 시작한 이유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참고인으로였는데 결국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 본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갖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법무장교 A중령을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력서에 군 공문을 첨부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A 장교를 10차례 넘게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장교는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초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검찰단은 군사기밀 누설죄로 입건했고 이후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공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군검찰단은 압수수색 장소가 여러 군데였을 뿐 10차례의 압수수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건 수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한 그 행위죠. 군검찰은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박찬주 전 대장을 갑질 의혹으로 수사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뇌물수수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예, 군 관련 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군안보지원사가 청와대 행정관이 카페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고 군 인사서류를 분실한 경위를 조사했는데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해명만 들었는지 결론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관 들어가기가 복잡해서 카페에서 만났다. 참모총장의 인사 철학만 들었을 뿐이다. 그동안 나온 군과 청와대 해명의 종합판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윤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이었던 신모 대령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섭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행정관이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했다는 보도에 따른 겁니다. 안보지원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신모 대령의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했지만 공관이 아닌 카페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계룡대 근무를 주로 하는데 주말에 서울 공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아래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였다는 겁니다. 안보지원사의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공간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당시 상황을 따져보는 확인선에서 사건을 종결했고 인사자료 분실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사나 보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지원사의 확인이 끝난 뒤 청와대는 조사를 요청했고 안보지원사는 이미 확인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라고는 합니다만 여당 대표가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수사 중인 사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그걸 제대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 대표가 검찰에 엄포를 놓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려 할수록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유도계에서 성폭행 피해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유용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참담한 신경입니다. 남자 지도자 숙소를 청소하던 중 해당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유로 수십 차례나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 찾은 제주에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해당 코치에 붙들려 산부인과를 찾기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표정 안 좋고 이럴 때마다 불러대서 어디 가서 말할 거냐, 말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우리 둘이. 또 1년이 선배의 진학을 위해 승부 조작을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건 지난해 3월. 해당 코치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코치가 50만 원을 주며 무마하려 들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유 시도는 더 있었고 액수도 높아졌습니다. 돈으로 뭐 너희 마음 헤아릴 수 없겠지만 500만 원으로 풀린다면은 뭐 그거 받아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연락 이후에 제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해당 코치는 2013년 1월 지역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폭행이 빈번히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유도회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코치를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코치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도계를 떠난 A코치는 연인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유용 씨는 이 악몽 같은 기억을 꺼내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두 드러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죠. 신전 선수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먼저 미투를 한 건데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주셔서 그 500만 원 줄 테니까 뭐 500만 원으로 너의 화가 풀린다면 돈으로 뭐 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500만 원으로 풀린다면은 뭐 그걸 받아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연락 이후에 제가 그때 고소장을 저는 쓴 거예요. 체중을 못 맞추고 못 뺀다라는 이유로 붙이기 유도 기술이 이제 붙이기를 운동 시간에 사용하면서 기절을 수차례 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쳐도 그 힘을 뿌리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그 언니가 뭐 입시를 해야 하니까 대학을 가야 하니까 뭐 너가 이제 한번 이번에 져줘라, 한번 떠줘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라는 이런 승부조작 같은 것들도 늘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눈물이 나서 우니까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할 거야? 미안해. 내가 너가 좋아서 그랬다. 그래서 내 유도 인생이 또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것도 있고 저희 가족이 알게 되면은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만날 때마다 유도를 시켰으면 안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죠. 사실 이런 일을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그냥 다쳐도 그만뒀어 뭐 이런 핑계들 많이 핑계로 그냥 넘어갔고 난 부상이었어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만 누구보다 유도에 욕심이 많던 선수였기 때문에 엄청 아쉬웠고 저는 이게 그냥 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해가지고 선수들에게 그런 인권 친화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을 했으면 그냥 반짝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계기로 진짜 바뀔 수 있는 건 바뀌고 좀 올바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용히 나눠요. 네,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이유로든 체육계에서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정당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10대들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함께 절도를 저지른 뒤 다투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암사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비군 바로 옆에서 한 여성이 소리를 치며 싸움을 말립니다. 이 여성은 맡고 있던 비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칼부린 난동을 벌이기 15시간 전인 어제 새벽 이곳 공영주차장 정산소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돈은 참돈만 있으니까 돈만 원 될 거야. 10,000원밖에 안 되고 자기 돈 좀 바꿔주려고 이제. 가해자 A군이 B군에게 휘두른 둔기와 흉기도 절도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뒤 경찰은 B군을 범인으로 보고 어제 오후 1시쯤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오후 5시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B군이 바로 A군에게 암사역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니한테 인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나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불안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난동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확산됐습니다. 범인이 시민들 많은 편으로 도망가던데 그쪽에 경찰이 아무도 안 서 있더라고요.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현장의 경찰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에게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학점은 물론 학위를 주고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아이돌 멤버들이 무더기로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방송 연예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던 남성 5인조 그룹 하이라이트. 이 그룹의 윤두준, 이기광, 용준영 씨는 2010년 전남 나주의 동신대에 입학했습니다. 4년 뒤 학사학위를 취득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이들에게 출석 편의와 장학금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2B 멤버 육성재 씨 등 4명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이들의 방송 출연을 수업 출석으로 인정해줬고 대학기 동안 6천만 원 가까운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한 연예인은 재학 중에 겸임교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학생 7명의 학점 또는 학위를 취소,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하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또 2005년 대학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도 정상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도 미비점을 인정했습니다. 징계사항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경상대도 교육부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 취소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표는 모레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케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박소연 대표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 지난 11일 박소연 대표의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국민청원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후원 철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 탈퇴하겠다는 전화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고 동물들을 위해서 후원금이 정말 필요한데 서울시도 내일 케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문제를 발견하면 보조금 지원을 끊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오늘 이르면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곧바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케어 직원들은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표의 해명을 듣겠다면서도 이와 상관없이 사퇴 요구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직원들은 다음 달 중순쯤 정기총회를 열고 박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박 대표는 안락사를 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에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유기견을 구조한 뒤에 안락사 시키는 것, 이게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동물보호법에는요, 안락사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위협이 될 때, 그리고 지자체장이 허락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물을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시킨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건이 아주 분명하군요. 예. 실제로 이런 요건에 따라서 안락사되는 동물들이 많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예, 보호소로 보내진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한 보호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이 사설 보호소까지 합한다면 이 안락사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사설 보호소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예, 정부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동물단체는 전국에 15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역시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설 보호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부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안락사 관련 동물보호법도 사설 보호소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때문에 이번 케어 사건은 사설 보호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락사 관련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처럼 사설 보호소에서 임의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해도 이거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동물보호법을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락사가 과연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케어 안락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사기나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자, 그래서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그렇군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도 뒤늦게나마 행동에 나서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사설보호소의 그 실태 조사를 포함해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다음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케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해에 2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탈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시 설계도 다 되어 있는 거고 또 부지 확보라든지 또 기초적인 기자재도 주문된 그런 상태이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거고. 여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 주장이 커지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공론화위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합니다. 지난 2017년 공론화를 거친 건 신고리 오리콕이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위 결정 나흘 뒤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차제에 신한울 3, 4호기를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도 이 논의를 덮을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탈원전 백지화 국민투표를 이끈 예중광 칭화대 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한국도 대만처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거란 미국 원자력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대 41. 지난해 11월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배경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전 괴담과 가짜뉴스를 물리친 예중광 대만 칭화대 교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예 교수는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 아니라며 한국도 탈원전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법률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campaign slogan was chosen to be go green with nuclear. 미국 MIT 연구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원자력 이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론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If we want to achieve deep decarbonization, our estimates show that excluding nuclear could result in doubling to tripling the cost of electricity.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엔
오늘로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원전 관련 학과 학생들도 거리로 나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이번 주 청와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권력의 2인자로 불릴 만큼 국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정계 진출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에 입당해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우기도 했었죠. 그랬던 김현철 씨가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현철 씨의 인생 역정에 맞췄습니다. 자, 노를 줍시다. 문재인 대선 후보 옆에서 춤을 추고 만세를 외치는 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훈걸 씨와 함께 주인공 문 후보를 띄우는 충실한 조연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자, 아시겠습니까? 진짜 잘생겼네요. 안녕하십니까. 홍보 영상 모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바로 지금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부탁해 주십시오. 카톡,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랬던 현철 씨가 2년도 안 돼 민주당과 결별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속뜻은 대북 문제와 일자리,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당장 다음 날 이해찬 대표 입에서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 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의 2남 3녀 중 차남이자 넷째인 현철 씨는 아버지의 호 거산에 빗대 소산이라 불렸습니다. YS 시절 세간에서는 그를 소통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언론사 인사 개입 의혹 등 끊이지 않던 잡음.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보 특혜대출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레임덕을 앞당긴 건 다름 아닌 아들 자신이었죠. 아버지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지만 현철 씨에게 국회 문턱은 높았습니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잇따른 공천좌절을 겪고 저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서거 후에는 정치권과 선을 그었지만 더 이상 정치적으로 그런 관련을 맺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민주당 입당과 탈당이란 이력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님이 정치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이 사실 정치에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올해 나이 60인 현철 씨. 정치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그는 요즘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다는 게 그의 답신이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광주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위에서 쏟아져 내린 건설자재 더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첨단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입니다. 입구에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쯤 크레인으로 옮기던 파이프 더미가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엘리베이터 업체 근로자 54살 김모 씨 등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더미가 작업대를 덮치면서 근로자 2명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6층 정도 높이에 한 명이 떨어져 있었고 지하 1층으로 한 명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타워 크레인 조종 미숙으로 파이프 더미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뭐 구조물에 맞아갖고 여기 중심을 잃고 그게 아마 쏟아져 버렸어요 밑으로. 수사 중인 왜 쏟아졌는가 약간 그런 점. 경찰은 숨진 김 씨 등이 안전 로프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청량리의 폐건물 옥상에서 남성들이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청량리 588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자 세입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요. 옥상에서 위험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서 구민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전논동의 2층짜리 폐건물 옥상에 한 남성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건물 옆 전봇대에 매놓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소리칩니다. 공사를 축장하러 우리 세입자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청량리 588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명은 어제 오전 8시부터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 난간에서 시위를 계속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세입자들과 주민들인 이들은 주변 상가 세입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도 현재로선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588 집상촌에 있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닌 거로. 재개발 내용이 물리력이 동원된 아찔한 대치를 또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모레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올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1년에 72만 원을 냈던 김모 씨. 다음 달부터 2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 부담스럽죠. 2만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개인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당장 모레부터 현대해상은 3.9%, DB손해보험은 3.5%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KB손해보험이 19일, 삼성화재가 이달 말부터 3% 이상 올리고 중소형사들도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차 보험료가 3년 만에 줄 인상되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3.7%를 기록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입니다. 폭염으로 손해가 커진 데다 정비요금 부담도 연 2.9% 늘었다는 겁니다. 수가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계절적 요인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 보험사들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회사들이 보다 더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의 과다 지급을 최소화한다든지. 업계 안팎에선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품이 많습니다. 업체들은 안에 든 제품이 잘 보이고 제품 훼손도 적어 이 포장을 쓴다는데 이 포장을 뜯을 땐 어떠셨는지요?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고 뜯다 보면 이 손을 다치기도 하죠. 장혁수 기자가 플라스틱 포장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 제품. 그런데 물건을 구매해 사용하려면 한바탕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정확히 뜬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가위로 썰어야 돼요, 집에서. 가위로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전자제품과 주방용품, 운동기구는 물론 어린이 장난감까지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는데 플라스틱을 가열하고 압착한 이런 포장은 힘센 어른도 뜯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을 꺼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뜯는 곳이 없어가지고 뜯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소비자 고발해야겠다 이거. 이거 뜯으라고요? 네. 이건 뜯을 수가 없어요. 가위가 있어야 돼요. 가위를 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가위를 샀는데 다시 뜯는데 가위가 또 필요하다는 게 참 웃기네요.
이 같은 소비자 불편에도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뭘까?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상품 훼손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었다고 해요. 판매하는 그 계산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파손이라던가 좀 지저분하게 되면은 서로가 좀 얼굴 붉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포장이 너무 견고해 소비자가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라내고 이게 아파 찔렸어. 찔렸어요? 네. 이렇게 뜯다 보면 파편도 튀고 해서요. 다칠 우려도 크고. 이거 잘 떨어지네. 그죠. 더 대단히 위험하네. 네, 이거 진짜 위험해서 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를 몇 번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잘립니다. 이게 아까 소세지나 오이처럼 잘 들어가진 않지만 껍질 부분은 잘 잘리네요.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날카롭고 딱딱한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의 한 조사 결과 플라스틱 포장을 뜯는데 89%가 가위, 74%는 칼을 사용하고 면도날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뜯을 때는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는데요.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포장을 뜯을 때 10명 중 4명꼴로 상처를 입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라스틱 포장을 뜯기 위한 전용 제품이 생산되고 인터넷에는 포장을 쉽게 뜯는 방법까지 공유되는 상황. 결국 업체가 상품 유통 관리에 편하려고 소비자가 불편과 위험을 떠안는 셈인데 제조자 책임법, PR법에 의해서 모든 제조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쓰거나 사용하는데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한 포장도 나오고 있지만 과잉 포장과 재활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게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분리배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다 일일이 떼지 않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쓰레기도 더 많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포장, 줄일 수는 없는 걸까요? 다른 포장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밖에서 필요한 물품 살 때는 못 사죠. 왜냐면 가위를 또 사야 되니까.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뉴스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발언에 의미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선에서談판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일 미군이 오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기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유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북한을 비롯한 핵 보유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waters of East Asia touch two of the world's top 3 economic powers and 3 declared nuclear states. 영상은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명시한 겁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Now, more than ever, U.S. presence and leadership in the region is indispensable.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주일 미군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쿠릴 열도 등과 같은 분쟁 지역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s extending back decades or even centuries. 이를 두고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국보단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주말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동부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이어지면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정전과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폭설에 파묻힌 고속도로. 차량들이 눈길에 갇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2,400km에 달하는 긴띠 모양의 폭풍 지하가 미국 중서부를 거쳐 동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800건이 신고됐고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켄터키 공항에선 126명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Give yourself plenty of following distance behind other vehicles. Don't be applying your brakes hard. It's going to cause you to start sliding. 일부 지역엔 60cm에 달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도 27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됐다고 전했습니다. So yeah, we're looking at a high confidence event here. We have a significant winter storm that's moving in. We're looking at 6 to 9 inches of snowfall coming.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폭풍이 습기를 잔뜩 머금어 많은 눈을 뿌린 탓에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평균 500여 잔에 이른다고 합니다. 커피 사랑이 대단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어떻게 급성장했는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떼래야 뗄 수 없는 커피. 아예 커피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원두예요? 네, 이게 1.6톤의 원두인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향도 나네요. 일단 커피 향이 많이 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원두를 바닥에 깔았다는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일상 속 커피 문화를 짚어보는 예술전이 열린 건데 사실 한국인의 커피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처음 커피를 맛보게 됐고 이후 궁중 달의 의식에도 사용했을 정도로 커피 애호가가 됐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 그릴은 쓰디쓴 커피의 맛을 대중적으로 알린 곳입니다. 1930년대부터는 다방이 생기면서 사교적 음료가 됐고 1977년 커피 자판기와 음악 다방의 등장은 커피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커피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좀 이런 전시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맛본 이국적인 커피 한 잔이 1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재작년이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80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뇌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무려 3,000km를 날아와 의회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표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그가 엄지손가락을 내리며 노라고 반대하자 장내가 술렁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살아났고 트럼프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And by so doing better serve the people who elected us. 그는 국익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서슴없이 당론의 반대편에 서곤 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가보면 현관에 지넷 랭킨이라는 인물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대일 선전포고에 혼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란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제도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만 유독 집권당 내에서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사가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하자는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제안이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부터 줄여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고 원자력 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오염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민간 사업장에 비해서 그래서 빠르고 확실한 개선 대상이기도 하죠. 얼마 전 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저지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화력발전보다 원전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도 짓지 않고 화력발전소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국민들이 최악의 미세먼지에 갇혀 아우성인데 정부는 지금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당장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송영길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집권당 내에서도 탈원전 논쟁에 불이 붙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침묵하는 만장일치란 민주주의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1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탈원전과 미세먼지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습하면서 이틀째 전국 하늘이 잿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는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마스크는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오전까지는 고농도 먼지가 가득하니까요. 아침 출근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 10도, 철원 영하 16도, 제천과 봉화는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